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네, 다시 2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까지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의약품을 얼마나 먹는지 계산하는 내용을 다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변 중에 파라벤 양이 이제 어떻게 역산되는지 네, 계산하는 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 해서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노출평가 부분이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체중 당량 1일 노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EDI를 구하는데 여기는 소변 중에 컨센트레이션이에요. 파라벤 양에다가 하루에 총 소변 배출량을 곱해준다고 했죠. 이제 그러면 하루 동안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총 파라벤의 양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이게 여기 들어가지 않고 유리너리 익스크리션 양 자체가 이제 리터 퍼 데이에다가 체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위가 되려면 전체 체중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식에서는 이 유리너리 익스크리션에 나눠줬습니다. 이제 리터 퍼 데이를 만약에 요 값을 쓰면 나중에 전체 계산한 값에다가 이제 체중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는 지금 익스크리션 자체에 체중이 들어있어서 한 번 더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FUE 값이 있죠. 파라벤이 소변에서 이만큼 나오면 얼마 먹은 거다 라고 환산하는 그 익스크리션 프랙션이 있어서 이걸로 나눠주면 하루에 총 파라벤 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개수에 대한 거예요. 뭐 어떤 개수를 썼는지 이제 논문을 보는 사람 또는 연구 결과를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궁금해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바디웨이트는 그 노출계수 핸드북에 있는 값을 썼습니다. 저희가 등장하는 난치가 진짜 어린이들 그 아이들은 나중에 혹시 수준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은 파라벤 이번에 노출된다고 계산될 수도 있고 많이 나가는 애들은 적게 된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걸 고려해서 분포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안을 대표값을 썼고요. 이것도 두 번째 노출 계수인데 하루에 얼마나 소변을 보느냐 이거는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성인에 대해서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사 결과를 활용은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나온 굉장히 소규모 조사이고 대상도 36애들이면 4살이면 6살 아이까지 모르는 못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배출된다라고 계산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요 4살짜리 어린이가 11ml의 소변을 본다라는 값을 이제 노트 개수로 써서 여기 위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량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험된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인용해서 썼는데요. 저희가 지금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 두 개만 보여드리면 메틸파라벤 그 표적인 배출량이 1% 입으로 100 먹으면 소변에서 7이 나오는 거죠. 메틸파라벤 더 적어서 입으로 100을 먹으면 소변에서 3%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얼마가 발견되면 나누기 3% 하면 먹은 양으로 역산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뭐 평균적인 노출, 전체 아이들이 다 먹을 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약 먹는 환자 수를 계산해서 했었고 세 번째는 피크 먹는 시기 계산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기초조사에 소변 시료 수집을 하러 온 애들이 섞여 있었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그 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소변 값을 EDI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 결과를
EDI, 먹은 양으로 환산을 한 값입니다. 평균적으로 메틸파라벤은 8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데이 먹는다고 계산이 됐어요. 프로필파라벤은 소변 중 농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에서 2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데이 먹는다고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 양이 실제로 의약품 먹은 걸로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본 거랑 얼마나 비슷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해열제 브루펜의 용량 나누기 I수로 한 거예요. 근데 대략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미디안 값이랑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 수로 계산을 한 것인데 이거는 환자 수로만 계산을 해보니까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어요. 그 메틸파라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미디안에서 이만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일단은 의약품 말고 다른 메틸파라벤에 노출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2 자체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 자체는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그 해열제를 먹는 환자 수를 적게 계산을 한 거죠. 뭐 메틸파라벤의 모든 EDI가 의약품에서 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낮게 계산되는 거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환자 수를 계산했을 때도 아무래도 감기 말고 이제 해열제 먹었을 가능성, 그 환자 수는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이외에 다른 질병 말고 이제 그 처방받지 않고 아무래도 먹는 상비약이기 때문에 상비해서 먹는 사람의 수는 역시 또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1은 전체적으로 먹는다고 계산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시나리오 2는 좀 더 많이 낮게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필파라벤은 상대적으로 더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이제 노출원 자체가 메틸파라벤보다 훨씬 적어요. 프로필파라벤은 이제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건대 거의 약품에서 왔다고 봅니다. 음식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적었고 실제로 평균적인 노출을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 프로필파라벤의 전체 노출은 의약품에서 오는 게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평균 노출값이 이렇게 시나리오랑 바이오 모니터링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시나리오 3가 남았죠? 네, 시나리오 3는 이쯤에 나왔습니다. 메틸파라벤은 오히려 더 낮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프로필파라벤은 제가 아까도 그 평균 노출도 거의 다 프로필파라벤은 의약품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크를 계산을 해봐도 먹을 때 나오는 게 그 의약품을 먹는 중간에 나오는 그 값이 이제 실제 소변에서 나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틸파라벤은 좀 더 그 노출원의 갭이 있는 거죠. 의약품 말고 다른 것도 분명히 노출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프로필파라벤은 의약품이 거의 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 상자 그래프는 이제 역시 소변에서 검출된 값을 역산한 거니까 똑같고요. 앞에 그래프는 브루펜에서 온 거. 브루펜을 먹었을 때의 계산값. 지금 보여드릴 비교값은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계산값입니다. 네, 메틸파라벤이 타이레놀에는 없었죠. 그래서 계산값이 없고 프로필파라벤만 있는데
이제 평균 노출이 전부 이렇게 실제 값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피크도 아주 많이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게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이 브루펜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1, 2, 3에서 해열제를 전부 타이레놀만 먹을 때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좀 과대평가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갭은 거기서 온 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네, 비슷한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으로 오는 게 거의 다인데 이제 타이레놀에서만 오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지난번 노출평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렸던 값인데, 실제로, 네, 그 위해성 평가 해보니까 PAPK, 이거 역시 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역산한 값이에요. PAPK로 평균 값을 계산해보니까 22, 12 정도를 먹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0.09밖에 안 먹는 걸로 나왔다. 의약품을 계산해서 넣었으면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일수록 그 갭이 크고 어른으로 가면 그 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보다는 이제 액상형 의약품을 먹는 성인이 훨씬 적고, 그래서 그거에 의한 파라벤 노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으로 갈수록 갭이 적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막 1658 엄청 높게 검출된 어린이가 있는데, 시나리오 기반으로는 약품을 빼고 나면 아무리 뭐 많이 먹는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봐도 1밖에 나오지 않아요. 150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이마만큼 의약품이 차지하는 게 크고,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가 됐더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걸로 아무리 뭐 파라벤이 노출된다 해도 의약품 한 번 섭취한 거에 노출량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의약품을 빼고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을 하면 그게 뭐 수용체 중심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거죠. 이제 파라벤의 뭐 유해성 연구,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 이런 것이 노출원을 따지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선상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진짜로 그걸 사용하는 파라벤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의약품 파라벤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파라벤에 대한 것이고, 약간 뭐 상식 차원에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컴퓨터가 좀 느려서 열린 다음에 다시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보이시는지 종류도 모르겠네요. 다양해진 화장품.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합성 방부제 파라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합성 방부제인 파라벤이 들어갑니다. 파라벤이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서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되는 합성 방부제인데요.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 바디용품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의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일부 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지나친 파라벤의 사용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추정이 되어서 체내에 축적이 된다면은 유방암을 유발시키거나 남성인 경우에 정자수를 체내에 축적이 되지는 임산부일 않습니다. 경우에는 조수가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위해성이 보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파라벤의 허용 농도를 0.19% 이하로 권고하고 영아용 화장품에는 부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라벤의 허용 농도가 0.4% 이하로 유럽연합의 허용 농도보다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영아용 화장품에도 부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조금씩 규제는 바뀌고 있는 거고 이게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때 뭐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지금은 파라벤 허용 농도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 0.1인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합쳤을 때 아직 0.4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고 영아용 화장품 자체에 대한 규정은 제가 어린이 용품으로 가면 이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 용품인 화장품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는 이제 성인이던 뭐 똑같이 등록이 되어서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식약처 규정상 그 아이들의 그 기저귀 발진 크림이라던가 이렇게 직접 아기들이 바르는 제품, 그 다음에 물티슈 이런 식으로 이제 닿게 만드는 것은 이제 부틸이나 프로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바뀌어서 규제 부분은 찾아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파라벤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책으로 화장품 업계들은 천연방부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EWG 등급이나 에코서트와 같은 성분 인증을 표시해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까요? 결과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파라벤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는 화장품 방부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 안전기준상 소량이라 하더라도 체내에 쌓이는 파라벤의 양은 엄청납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소비자들은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가급적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빅뉴스 김지연입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파라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제 링크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시빅뉴스라는 채널 자체도 화학물질 유해성 아니면 노출 평가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간에 정정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파라벤이 체내에 축적되지는 않아요. 이게 먹으면 의약품으로 먹고 한 5분 뒤에도 소변을 보면 파라벤이 엄청 높은 농도로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반감기도 6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이 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도 보시다시피 그냥 딱 1회의 소변을 받았는데 파라벤이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높게 노출되고 있다고 잡혔어요. 이거는 이제 축척은 안 되지만 매일매일 거의 사람들이 약품 말고는 먹는 거 계속 먹고 쓰는 화장품 계속 쓰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만큼 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만큼 또 들어와서 거의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라벤이 그렇고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이라는 이제 좀 유명한 환경 호르몬 물질도 사실 잔류성은 없지만 계속 노출되는 이제 특성 때문에 슈도 퍼시스턴트라고 해서 노출이 계속 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파라벤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금방 빠져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노출원을 끊지 않는 이상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노출의 수준, 그다음에 독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한 물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요. 3차 시부터는 아예 간만에 새로운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위에도 정량화를 배울 것이고요. 노출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